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차는 기아차의 야심작 K7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 K7 더 프리미어입니다. 맞나요?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신형 K7입니다. 신형 K7 왜 또 가져 나왔냐? 이건 2.5L 엔진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가져왔던 거는 V6 엔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충분했고, 2.5L 엔진처럼 완전히 새로운 유닛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타보고 싶었던 2.5, 사실 조금 지금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요. 이거 메이커에서 못 구해서 저희가 요 근처에 있는 송파 지점에서 이걸 좀 가져와서 지점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5 엔진 완전히 새로운 유닛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시동 버튼을 눌러야 될 텐데, 시동 버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전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시동 버튼을 도대체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럴만하죠. 공조장치 이만하게 뽑았지, 디스플레이 이만하게 뽑았지, 여기 뽑았지, 시동 버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들, 좀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특히나 요 언저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놓은 거죠. 시동 버튼이 안 보여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시동 버튼 안 보인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이냐?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옛날엔 키를 이렇게 꽂았어야 됐잖아요. 요거에 비하면 사실 낫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양반입니다. 요걸 보다 보면 소나타의 10.25 뭐 이런 게 좀 작아 보여요. K5에 들어간다는 게 아마도 10.25겠죠. 12.3이 두 개 달리진 않았겠지 설마. 그래서 그게 조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턱이 살짝 있어요. 그랜저도 턱이 살짝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거든요. 뭐 괜찮긴 한데 그것까지 없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커버 하나 씌우면, 뭐 메르세데스처럼 커버 하나 씌우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 턱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는 그 턱이 없이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간다는 거.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 일부러 차이를 뒀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차를 탄 이유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3.0을 시승하면서 말씀드렸죠. 약속드렸죠. 2.5L 엔진을 정말 시승해 보고 싶고, 나오면 제일 먼저 시승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속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나온 2.5L 엔진은 사실 현대기아차로는 처음으로 적용한 직분사, 간접분사, 겸용 엔진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 차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지금 저속 구간에서 천천히 가보고 있는데, 이 저속 구간에선 아주 매끄럽습니다. GDI 엔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DI는 칼칼칼칼 소리가 납니다. 거의 안 나지만 칼칼칼칼, 이 소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약간 디젤차 같은 느낌이 다 나는데, 근데 이 차는 저속 공회전, 이때는 MPI 엔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상한 소리를 느낄 수가 없네요. 그게 꼭 나쁜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출력이 높아질 때 한 번에 폭발하는, 그러니까 점화해서, 한 곳이 점화돼서 불이 전파되는 형태로 불이 붙으면 쫙 이러면서 불이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GDI 엔진이나 아니면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점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하죠. 동시에 모든 연료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GDI의 탈탈탈탈 소리를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렇다는 거예요. 외관은 흰색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하네요. 흰색이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양카 같은데? 약간 이상한데? 왜 이렇게 날티가 나지? 왜 이렇게 날티가 나지? 제가 타기에도 너무 젊은 것 같아. 너무 젊은 느낌이 들죠. 30대가 탈 때는 굉장히 좀 딱 맞을 것 같고,
20대 중에서는 너무 부티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연령대가 다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연령대가 타야 되는 겁니까 이거? 혹시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그래요? 마음에 드세요? 아 역시 20대는 좋아하는구나. 30대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다 마음에 드는 걸로. 네, 어쨌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자동차인 건 분명합니다. 너무 화려해서 사실 이게 내 차가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이걸 과연 타도 될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열었고요. 여기 들여다보니까요,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 G2.5라고 써있네요. 정말 그렇게 기다려왔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GDI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런데 GDI가 아닐 수도 있어요. GDI 기술이 들어있죠. 그건 맞아요. 근데 GDI가 계속 GDI만 하다 보면 흡기 포트 안쪽으로 카본이 쌓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흡기 밸브 같은 거, 거기는 카본이 계속 지나가고 배기가 거기로 되돌아오는데 배기가스가 그 안쪽으로 흡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흐름이 안 생길 리가 없죠. 그 흐름이 당연히 생기고 그걸 씻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GDI는 어쩔 수 없이 흡기 쪽에 카본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은 그 흡기 쪽의 카본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엔진입니다. 정말 잘 만든 엔진, 정말 특이한 엔진이기도 하죠. 이렇게 처음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우려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콜을 한 번 했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리콜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엔진이 깨진다거나 뭐 불이 난다거나 이래서 리콜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의 리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콜까지 한 것 같아요. 아니, 이 김한용이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오, 저렇게 낮게 날아? 사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엔진을 기술 설명을 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내구성 이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내구성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로 엔진이 나오면 이거 내구성 테스트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그 테스트 기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사에 다 나왔듯이 과거에 이제 우리 뭐 생산 품질이나 뭐 여러 요인 때문에 좀 품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스마트 스트림에서는 처음부터 좀 강건하자. 근데 주 목적은 저겁니다. 생산 품질 편차라든지 외부 환경 요인에 좀 더 강하게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드의 어떤 모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기아차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차세대 엔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사전에 그런 리콜을 앞서서 선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GDI 2.5 엔진 어떤 엔진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차의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 이게 역시 MPI가 조용해. 역시 MPI가 조용하구만. 그러면 GDI는 언제쯤 깨어나는가? 사실 그거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속을 하고 부하가 높을 때 GDI가 깨어나거든요. 그럼 한번 깨워볼까요? 이건 GDI겠죠? GDI 엔진과 MPI 엔진의 그 경계,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게 바뀌는지 이거를 사실 운전자는 눈치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살짝 오버랩 되면서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MPI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GDI 이게 막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리고 밸브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밸브를 얼마 동안 열어 놓을 것이냐도 계속 바뀝니다. 엔진이 안에서 막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엔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전자장비입니다. 전자 액추에이터가 엔진의 밸브를 얼마나 길게 열 것인가 짧게 열 것인가 이것도 수시로 막 바꿔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요즘 엔진은 더 이상 가솔린을 가지고서 그냥 기계장치,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가솔린을 전기장치를 통해서 조절하는 그런 전자장비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차는 지금 휠도 한 단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아마도 이 차에 맞게 서스펜션도 지금 조금 다르게 세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따로따로 세팅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얘 왜 알았어. 얘 왜 알았어. 내가 꺾지도 않았는데 얘 왜 내가 꺾지도 않았는데 꺾고 그러죠? 얘 웬일이지? 너 왜 그러니? 이게 제가 핸들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앞차를 따라가는 추종 기능을 100%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들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여기 차선 이탈 방지 L카 기능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LFA를 작동시키겠다는 거고, L카 작동은 여기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요 버튼을 작동시켜 놨기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다시 되돌리는 기능이 살짝 작동이 됩니다. LFA까지 하면 더욱더 작동이 잘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크루즈까지 한다면 제가 페달까지 밟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시승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잘 만든 자율주행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테슬라처럼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하고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딱 해주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출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정말 자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율주행 완전 자신 있으니까, 내가 100%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출발시킬게, 이런 분위기고요. 이 차는 앞차가 출발했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진 않고요. 고객님이, 운전자님이 좀 작동을 좀 시켜주세요. 한번 살펴보시고 뭐 사고 날 거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작동시켜주세요. 오로지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5리터니까 상대적으로 3.0보다 조금 부족한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옵션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거의 다 완벽하게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2.3인치, 안쪽에 있는 이런 것들 다 거의 완전하게 거의 비슷해요. 3.0이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요거 요런 거 빼고는 그냥 2.5라도 3.0하고 큰 차이 없는, 그냥 거의 동일한 옵션으로, 특히 외부에서 봐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3.0에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정숙성, 한 차원 더 높은 출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굳이 3.0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2.5를 만든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헤드레스트는 앞으로 좀 이렇게 되는군요. 헤드레스트가 이게 사실 거북목을 유발하는 헤드레스트를 장착하고 있는 차가 꽤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뒤통수가 이렇게 저는 뒤통수가 엄청 많이 튀어나오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머리는 크지 않은데, 머리는 주먹만 하지만 뒤통수가 이렇게 뒷장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둘레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타입인데요. 머리가 튀어나온 사람은 헤드레스트가 좀 뒤로 가야죠. 뒤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가 좀 형태도 그렇고 이 동작도 그렇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요건 해주고 나서 나머지를 얘기합시다. 정말 고급차라면 딴 거 다 됐으니까 시트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지금 헤드레스트에는 칭찬할 만한 거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추 받침대도 전동으로 지금 요추 받침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으면 더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을 좀 더 펴줄 수 있게, 약간 어깨 윗부분은 좀 더 펴줬으면 좋겠고, 이 겨드랑이 부분은 조금 더 오므려 줬으면 좋겠는데, 다 제 입맛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닿거나 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승 시간을 잘못 잡았지. 그래서 크루즈를 켭니다. 크루즈를 켜면 어디에도 그게 표시가 되지 않죠? 물론 실제로는 표시가 돼요.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 시선에서는 딱 운전대에 가리죠.
만약에 한 곳에다 표시해야 된다면 이 아래쪽에 표시해야 돼. 사실 위는 버리는 공간이에요. 저 위는 정말 모두가 다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 위쪽은 그냥 몇몇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핸들을 높이면 되잖아. 핸들 높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핸들을 조정해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도 이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곳에, 그리고 크루즈는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있긴 한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금 영역이 좀 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작습니다. 그럼 핸들 같은 데다 표시해주면 안 되나요? 핸들 위에, 핸들 위에 크루즈 컨트롤 다 작동되고 있음,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메르세데스는 안 그렇지. BMW도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핸들에 불이 켜지면 가장 직관적이죠. 뭐 운전할 때 불이 여기 켜졌냐 안 켜졌냐로 얘가 지금 자율주행 중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자칫하면 안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넣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세팅할 때 메뉴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는 사실 이 차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뚫어놓지 않았어요. 그랜저나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쓰는 경우에, 남편 타던 차를 아내가 타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시트에 1번, 2번에 각각 그 시트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어서 1번, 2번이 달라질 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하고 이 차하고의 차이점은 인테리어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가 있죠. 그랜저는 여기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여기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열선 핸들이 터치패드 안에 들어있어요. 에어컨의 양을 높이고 줄이고, 그게 이 터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터치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터치를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터치가 나쁘지 않다. 터치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12.3인치가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랜저는 얘는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도 나란히 가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계기판이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쪽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나란히 만들면 더 예쁘다고들 하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잖아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디스플레이를 밖으로 빼고 요거 그냥 나란히 붙이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서 보다가 밖을 보다가, 가까이서 보다가 밖을 보다, 이러면 초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먼 곳으로 놓는 게 예전에 자동차 만들기에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디스플레이가 가까이 있으면 요 디스플레이하고 높이가 같으면 요게 상대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초점을 너무 가까이 맞춰야 되고 너무 멀리 가야 되고, 요것 때문에 눈이 더 피로해진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깨트린 게 메르세데스 벤츠죠. E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리고 S 클래스를 만들면서 요 높이를 똑같이 한 덩어리로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적응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게 가까이 있어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디스플레이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까워지면 눈이 부시기 쉽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좀 어둡게, 상대적으로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이 부분에 OLED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빛이 나오는 형태인데 검정색조차 빛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OLED로 바뀌어서, 그래서 완전 블랙으로 나오고, 그리고 좀 약간 어둡게도 세팅할 수 있게, 지금은 가장 어둡게 해도 여러분들 눈에는 너무나 밝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타는 차가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주력으로 타면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런 데 서 있는데, 아니, 서 있는데 엔진이 돌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연비가 9km가 넘었네요.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아, 시동.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그 순간을 싫어하는 분도 많고. 아, 그걸 싫어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고. 그래도 이게 돌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좀 왠지 그때 좀 더 먹을 것 더 같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아, 그런 느낌도 있겠군. 오토 스타트 스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군요. 오. 그랜저하고 K7 중에 어떤 게 더 젊은 차인지가 지금 혼동스럽죠. 예전에는 확실히 K7은 조금 젊은 층이 타는 차였고, 그랜저는 조금 더 어른들이 타는 차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갈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차가 더 연령대가 높은가? 이건 조금 아리송합니다. 일단 K7은 더 젊어진 건지 더 중후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더 중후하다고 보면 또 중후하거든요.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보면 또 고급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랜저를 놓고 보면 새로 디자인이 나오면서 연령대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게끔 나온 것 같아요. 약간 K7은 중후한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나 스포티한 걸 원하는 소비자들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랜저는 약간 더 진취적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디자인 지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차 이틀째 타고 있습니다. 어저께 탔을 때 뭐 많은 것들을 느끼긴 했는데, 이놈의 감기가 그냥. 그 전까지는 그랜저가 조금 더 연령이 높고 K7이 약간 연령이 낮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K7이 더 젊었죠. 근데 이제는 적어도 이번 K7 페이스리프트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K7이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인테리어도 어디 하나 중후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젊다기보다는 굉장히 클래식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도 그렇게 부담 갖지 않을 것 같은, 뭐 어느 한 부분 확 튀는 부분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번 K7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저께 2.5L 엔진을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2.5L 엔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랜저는 3.3이고 얘는 3.0이에요? 이전에는 사실 요 전 세대만 해도 K7은 3.3만 있었고 그랜저는 3.0만 있었어요. 그때 두 회사가 둘 다 억울해했습니다. 그랜저는 우리도 3.3 주지, 우리 3.0을 준 거야 그러면서 억울해했고, K7 파시는 분들은 3.3 오바 스펙을 줘서 이거 팔기 힘들어 이러면서 현대차가 역시 딱 라이트 사이징을 잘하네, 현대차형이 역시 시장 조사를 잘해 이러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막 탐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번에 무슨 이유에선지 그 둘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K7보다 그랜저가 조금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조금 더 비싸게 나오면서 아마도 이번에는 그랜저를 조금 더 위급으로 놓자 라는 의미에서 그랜저의 3.3 그리고 K7의 3.0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고요. 요 다음번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한 가지로만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뭐 여기에 하이브리드랑 LPI랑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차에도 3.3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랜저에도 3.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죠. 기어 버튼을 이렇게 매뉴얼 누르면 바로 매뉴얼이 돼요. 누르는 순간 3단, 누르는 순간 뭐 4단 이런 식으로 돼요. 댓글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매뉴얼이 아니고 그거는 눌렀을 때 그냥 한 단 낮춰라 라는 뜻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옛날에 그런 차들도 있었어요. 누르면 한 단 낮춰라. 실제로는 6단, 7단, 8단을 해도 8단으로 안 가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8단을 넣으면 8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0km에서 8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60km에서도 8단. 8단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네요. 이게 몇 킬로까지 8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70km. 더 느리게?
차선을 항상 하위 차선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편집해서 지우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항상 하위 차선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가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차선이 4개면 4개의 최하위 차선, 계속 하위 차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가 원활하게 뚫리고, 그래야 팬텀 정체를 막을 수가 유령 정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으로, 항상 내 위차선을 비켜준다. 전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칼치기를 왜 해? 칼치기 하는 사람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도로가 훨씬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내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결국엔 모두가 늦게 가고 모두가 더 위험한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과속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과속을 조장하라는 얘기야. 남들이 과속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고 안 나고 더 빨리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오른쪽으로 keep right. 네, 항상 오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이렇게 8단을 넣어도 조금 있으면 8단이 풀리죠. D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8단으로 60km에서는 8단이 안 들어가고요. 몇 킬로부터 들어가냐면 한 70에서도 안 들어가네요. 74km 정도 되니까 들어가네요. 그래서 몇 킬로 정도에서 내려가느냐, 8단에서 지금 65km 정도 되니까 한 단 낮추네요. 7단으로. 이 차 2.5L 가솔린 엔진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정말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보니까 너무 조합이 좋네요. 이 정도라면 정말 괜찮은 조합이에요. 그럼에도 사실 이거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0이면 충분하지만 3.0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떤 분들이 사야 할 차일까요? 2.5는? 이 차는 일단 연비 그리고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선택할 만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GDI 엔진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GDI는 싫어, 이런 분들에게도 아마 이 차는 MPI와 GDI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내구성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GDI는 어쩔 수 없이 카본이 퇴적되거든요. GDI는 카본이 퇴적되는 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차는 어쨌든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 MPI를 조금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 차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랜저의 버튼식 기어 노브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아요. 난 버튼식은 싫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기어식인데 사실 기어식 이거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게 기어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전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어가 득득득득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기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당기면 원상태로 돌아가, 앞으로 밀면 원상태로 돌아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차에 이런 기어 노브 형태로 돼 있는 거, 이건 사실 오인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버튼식은 조금 달라요. 버튼식은 많은 사람들이 전에 접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했을 때 이게 전진인지 후진인지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런 혼동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선택이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버튼식은 오랫동안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버튼식보다 이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자, 미세먼지 한번 볼까요? 미세먼지를 보면 배기 유입으로 하고 에어컨을 오토로 해놨어요. 오토로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의 초미세먼지가 39,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초미세먼지가 어떤가,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켜보고요. 3단 정도로 한번 켜볼게요. 이산화탄소는 바깥이 750 정도, 이 실내는 어쨌든 사람이 둘이 타면 이산화탄소는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40인데 15? 네,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를 걸러주는 미세먼지 필터를 갖고 있어요. 70%면 지금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금 꽤 잘 걸러주는 그런 미세먼지 필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40이 15가 되는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고. 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은가 했더니, 네, 한온 시스템의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새 미세먼지 필터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무슨 모기가 죽어있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 필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필터로 바꿔보는데 사실 이게 딱 맞는 필터는 아니에요. 지난번 소나타에도 사실 딱 맞는 걸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딱 맞지 않는데도 미세먼지가 완전 0까지 떨어진 걸 본 거지. 미세먼지 필터 갈아 끼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사실 필터 갈아 끼는 게 내가 보니까 공기청정기는 선물로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미세먼지 필터를 선물로 주고받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그죠? 이걸 선물해줘서 상대방이 이걸 끼울 수 있다는 그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야. 못 끼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마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쉽습니다. 그냥 끼면 돼요. 자, 여기서 오토로 한번 해놓아 보고요. 오토로 세팅을 하고 미세먼지가 1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 2, 3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외부 필터만 좋은 걸 쓰면 되는데 왜 현대기아차는 이걸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랜저 새로 나오면서 미세먼지 필터를 정말 강화했다고 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한 4% 정도 더 좋아진 필터를 꼈다고 해요. 근데 사실 4% 좋아진 거 갖고서 지금 충분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99%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 밑에 써 있습니다. 조그만한 글씨로. 내기 순환 모드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기 순환 모드를 하면 사실 우린 폐가 있으니까 내기 순환 모드 하면 초미세먼지 줄어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측정하나 마나예요. 무조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꼼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순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K7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아직 완벽한 필터는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필터가 되면 더 이상 루프트 필터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루프트 필터가 말고는 이렇게까지 실내를 미세먼지 완전히 걸러주고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기아차 분들이 이걸 보시면 좀 생각을 바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더 진지하게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랜저가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타겟층을 분명히 했다면 이 차는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그러면서 좀 더 럭셔리한 이미지로 이렇게 타겟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랜저가 워낙이 막강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판매량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타겟을 설정하고 많은 사람이 동경할 만한 그런 자동차로 안정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3, 그러니까 기아의 K 시리즈가 K3, 5, 7 이제 BM처럼 그쵸. 네이밍을 갖잖아요. 그렇죠. M3, M5, M7 같은 RS3, 5, 7 같은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츠도 AMG가 있고 사실 BMW도 M이 있고 이런 것처럼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약간 그 업계를 약간 압도하는 그런 압도적인 면을 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흥이기 때문에 더 얕보는 시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신흥 주자한테 누가 처음부터 BMW에 80%를 했네, 와 잘했네, 이 차 사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BMW 샀지. BMW보다 150% 이상 좋아야 돼요. BMW가 300마력 했으면 얘는 400마력 해야 되고, BMW가 400마력이면 얘는 500마력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아차나 현대차가 고성능차를 내놨을 때 와우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 너무 보수적으로 고성능차 벨로스터 N을 내놨는데 270마력 정도, 사실 나쁘진 않은 수치긴 해요. 나쁘진 않은데 임팩트는 그다지 없었죠.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약간 미소를 짓는 정도?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 스팅어 3.3 터보 나쁘지 않은 좋은 엔진이지만 그것보다 서킷에서 랩타임으로 그냥 압살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쟁차를 그냥 확 눌러버리는 그런 정도의 성능으로 한번 좀 보여줬으면 기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기아차가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엔진을 다 빼고 전부 다 100% 전기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